네, 지금부터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대장동에서 배임죄가 이제 두 가지가 제시가 됐는데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배임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경가법상의 배임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입니다. 또 하나가 형법상의 배임입니다.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해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시했거든요. 형법상의 배임죄만 인정을 해서 김만배, 유동규 8년 이렇게 중형을 선고한 겁니다. 자, 형법상의 배임죄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가 어떻게 다르냐? 제목 그대로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액수가 많을 때. 그래서 이 특경가법의 배임죄가 인정이 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데 형법상의 배임죄만 인정이 됐기 때문에 10년 이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배임죄라도 적용하는 법률이 달라서 1심 재판부는 형법상의 배임죄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8년 때린 거예요. 야, 형법상 배임죄도 8년인데 만약에 이게 특경가법이 인정이 됐다 그러면 거의 뭐 25년, 30년 또는 무기까지 나올 정도의 범죄였던 거죠. 또 성남시 수뇌부의 개입을 항소심에서 이걸 다퉈야 되잖아요. 1심 재판부는 이재명 정진상이는 내가 재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2심에서 가서는 그 문제도 이게 실질적으로 주범이다 이재명이가 이걸 다퉈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게 돼버렸어요. 못 하게 돼버렸어요.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결국 이것은 현재는 재판이 중지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재개될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에도 어떤 형태로든 이재명한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이 대장동 사건이 대장동 일당 5명과 이재명 정진상 같은 사건인데 재판부가 다르잖아요. 이때 이재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가법상의 배임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이 두 가지인데 두 혐의 모두 이 민간업자 5명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옆 재판부이긴 하지만 이재명이한테 적용된 특경가법상의 배임 이해충돌법 방지 옆 재판부가 다 무죄로 했으니까 무죄로 때려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에서 배임이 있었다. 이건 인정했어요. 그런데 특경가법상의 배임이 아니라 형법상 배임을 적용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 특경가법상의 배임을 증명하려면 5억 원 이상이나 5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이면 징역 3년 이상이고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까지거든요. 피해액이 특정돼야 되는데 2015년 사업 확정 당시 기준으로 민간업자들의 구체적 재산상 이득 액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가 않았다. 이걸 해서 특경가법상의 배임을 무죄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배임을 인정해놓고서 특경가법상 배임을 왜 무죄로 해. 2심에서 다퉈보고 했다. 이렇게 해서 항소를 준비했던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장동에서의 배임은 지금 뭐 몇천억 단위 아닙니까? 여기 특경가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50억 원 이상 배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무기거나 30년, 25년, 20년도 다 가능한 그런 그야말로 무거운 중죄거든요. 반면에 형법상 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그래서 8년이 나온 것 같아요. 김만배하고 유동규가. 그래서 검찰이 좋다. 구체적 액수가 없어서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그러면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해서 특경가법 적용을 다시 주장하겠다. 2심에서. 이렇게 하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항소가 포기당한 겁니다. 민간업자들 가중처벌할 길이 막혔고
특경가법 적용이 불가능해져 버린 거죠. 또 이재명이가 재판받을 경우에도 특경가법이 적용되면 최대 형량이 무기징역인데 형법상 배임만 적용되면 많이 받아야 10년으로 제한된 겁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대장동 일당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이 재개될 텐데 2심 재판 중에라도 이자들이 받은 죄가 형법상 배임인데 그 형법상 배임을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강행하는 대로 없애버리면 이 사람들은 재판받다가 풀려나게 돼 있습니다. 또 1심 재판에서 대장동 업자들과 성남시청을 잇는 연결고리가 428억 주겠다고 한 약속, 그 녹취로도 나왔고 한 그건데 이게 1심 재판부에서는 이 428억 뇌물 혐의가 무죄가 됐어. 무죄로 나왔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됐냐면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이익 중에 428억을 유동규 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은 재판부가 인정을 했는데 이 428억이 배임의 범죄 수익을 분배한 거지 그 배임죄와 별도의 뇌물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고 1심 재판부가 판결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이미 배임죄로 형을 주는데 여기에 배임죄를 구성하는 일부 돈 428억을 따로 뇌물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뇌물죄 무죄를 때린 겁니다. 428억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법리적인 해석이죠. 그러면 정진상이가 지금 그 부정처사 수뢰로 재판 중인데 이것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 배임죄의 일부가 아니라 이건 따로 뇌물이다라고 보고 2심에서 다투려고 준비를 했던 건데 이것도 검찰이 항소 포기를 당하는 바람에 결국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 뇌물죄 무죄가 확정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뇌물을 줬다라고 하면 이재명이하고 대장동 업자 간의 연결고리가 확실해지는데 뇌물이 아니다. 뇌물이 무죄가 돼버리고 나면 대장동 일당이 아무리 유죄가 확정이 돼도 이재명이한테로 이게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이의 무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한 고법 판사는 대장동 1심이 유동규를 배임 혐의의 주범으로 지목했는데 검찰이 항소고를 포기당하는 상황에서는 유동규가 주범이라는 1심의 결과가 결국은 인정될 것이다. 주범이 이미 유동규로 확정된 상태에서는 이재명이가 사실상 주범이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재명의 또 다른 혐의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데 이것도 항소 포기로 민간업자들의 무죄가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이 김만배에게는 6,111억 원, 남욱에게는 1,010억 원, 정영학에게는 646억 원 등 총 7,814억 원의 부당이익 추징을 검찰이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1심 재판에서 이게 면소가 확정이 되면서 그리고 항소가 포기되면서 범죄 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졌어요. 7,814억 원의 범죄 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졌단 말이에요. 이 항소 포기가 법리적으로만 따져도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뭐 추징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핵심은 대장동 1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재명이의 무죄 가능성, 이재명이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됐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한 부장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명백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심에서 어쨌든 유죄도 나왔지만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그 무죄가 나온 데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본 적이 없다. 무죄에 대해 항소 포기를 하질 않는다.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다툰다. 이건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네, 이런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네, 노만석 꼬리 자르기입니다. 지금 어떻게든 이 이재명 것들이
이 노만석이로 이 항소포기 사태, 항소포기 압력 사태를 노만석이로 꼬리를 자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걸 보면 노만석이가 항소장 제출 기한을 1시간 남기고 법무부에 항소 포기를 먼저 보고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만석이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 좌파 것들 참 영악하네. 교활하네. 1시간 남겨두고 항소를 포기하겠다. 그런데 법무부는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11시쯤에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이제 회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만석이가 이 경향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노만석이가 1시간을 남겨두고 항소 포기를 법무부에다가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수사팀, 공판팀 검사들한테는 7분 전에 통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한테 보고까지 해놓고도 시간을 계속 끌었어요. 이 일선 검사들이 에라 모르겠다, 내가 책임질게 하고 확 항소장을 제출할까 봐 그 시간을 안 주기 위해서 법무부에 보고까지 맞춰놓고도 시간을 질질 끌다가 7분 전에야 야 항소 안 되겠다 그거 통보했다는 뜻입니다. 아, 정말 이것들 정말 잔대가리 해도 이런 잔대가리가 없네요. 그런데 경향신문의 기사는 쭉 보면 뭐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보면 이 사태의 책임 소재는 노만석이의 발언으로 갈릴 가능성이 커졌다. 딱 초점을 노만석이한테 맞추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노만석이는 이미 허접한 그 꼭두각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좌파 것들은, 좌파 언론들은 계속해서 노만석이가 이 사태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띄우고 있습니다. 노만석 꼬리 자르기가 이제 노골적으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중앙일보는 노만석이가 항소를 포기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법무부 차관이 지휘권 발동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임이 노만석이를 넘어서 윗선으로 가더라도 이진수 선에서 다시 끊자.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이랑 통화한 것은 이제 팩트로 확인이 돼 있으니까. 정성호는 노만석이랑은 이 대장동 사건으로는 전화 통화한 적이 없어요. 라고 지금 딱 물러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법조계가 아니라 그냥 일반 상식입니다. 차관 따위가 지가 어디 감히 장관한테 보고하고 결재하고 지시받지 않고 함부로 검찰총장한테 전화해서 항소 포기를 하라고 설득을 합니까? 더구나 지휘권 발동? 지휘권 발동은 누가 합니까? 차관이 해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장관만이 할 수 있어요. 장관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인 지휘권 발동을 차관이 거론하면서 노만석이한테 압력을 가했다고 노만석이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성호는 무조건 노만석과 같은 운명입니다. 문제는 그 정성호의 윗선에 누가 있냐죠. 그래,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의 지시 또는 이재명의 의중과 관계없이 이 짓을 벌려요? 정성호가 그 정도로 간땡이가 크지 않아요. 어쨌든 이 이진수 이자는 노만석이한테 거의 최후 통첩하다시피 하면서 수사지휘권 발동 얘기를 한 모양인데, 자 보세요.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게 했으면 적어도 검찰이 욕을 먹진 않아요. 야, 이재명이가 임명을 해서 다 이재명 개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검찰에 수뇌부가 살아있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지휘권 발동을 하게 되면 정성호가 하는 거거든요. 모든 책임은 정성호한테 1차 넘어가고, 야, 정성호가 무슨 수로 지가 지 판단으로 했겠냐. 사태가 훨씬 더 간명해졌을 텐데 이 노만석이 이자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그
똥물을 다 지가 뒤집어 써버린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니까 노만석이도 알게 된 거예요. 아이고, 이게 내가 정말 멍청한 짓을 했구나. 실제로 노만석이는 이 부하들과 얘기하면서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선택을 할까 하는 후회가 남는다. 지가 항소 포기한 게 실책이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정성호는 이제 이 노만석이가 어쨌든 이 핵심이고 노만석이로 꼬리를 자르고 이 사태를 넘어가자고 하는 종북주사파 전체의 합의가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만석이하고의 관계, 노만석이한테 자기가 직접 지시하지만 않았다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 이래 노만석과 사건 관련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안 믿죠. 장관 승인 없이 차관이 감히 대검에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 그 불가능한 얘기야. 그건 차관이 뭐라고. 장관 비서에 불과한데 이런 시각들을 갖고 있어요. 또 차관은 차관 아니에요. 총장, 검찰총장은 아무리 대행이지만 장관급입니다. 차관이 장관 승인 없이 장관급인 총장 대행한테 협박을 해요? 수사권 발동을 거론하면서?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진수 이자도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 정도 그 질서 권력 서열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 배우가 정성호일 수가 없다. 용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용산 개입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정 라인, 근데 대장동 변호인들이 전부 포진해 있지 않냐. 또 노만석이가 용산과의 관계,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라고 말하지 않았냐. 노만석이 입에서 용산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법무부라는 이름과 동시에 나왔는데 어떻게 용산이 배후에 없다고 할 수 있냐. 어쨌든 노만석으로 꼬리를 자르자고 하는 것은 좌파 언론들과 종북주사파들, 이재명 세력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합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호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진짜 몰랐냐? 우상호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비서실장한테도 물어보고 민정수석한테도 다 물어봤는데 이거 사전에 계획한 사람이 없대. 그러면 내가 했다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참 우상호 이자가 제가 보기엔 뻔뻔해요. 순진한 거 아니에요. 우상호가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어요. 뻔뻔하게 뻗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노만석이가 용산 법무부 관계를 고려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건 간부에 필요한 덕목이야. 그거 원래 총장이 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총장의 제1 과제는 뭐냐? 수사검사들이 외압이 들어올 때 그 외압을 막아주는 일입니다. 용산과의 관계 고려, 법무부와의 관계 고려, 그건 다 웃기는 얘기예요. 총장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수사검사들이 법에 따라서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특히 거악을 수사할 때는 수많은 외압과 압력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막아주는 게 검찰총장의 제1 임무입니다. 관계 그거 아니에요. 지가 왜 정치를 하려고 그래? 또 두 번째는 수사를 하다가 또 재판을 하다가 보면 수사검사들이 궁지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그 범죄자들이 좋은 교활합니까? 나무기처럼 진술 다 해놓고 나서 법정에서 나 검사한테 협박받았어요 막 이러고 떠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수사검사가 피해를 입을 상황이 됐을 때 그 수사검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옹호해 주는 것이 총장의 일이에요. 그래야 수사검사들이 총장 믿고 마음껏 법에 따라서 양심껏 소신껏 수사할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안 했어 이자가. 이래놓고 법무부 차관 이자는 지도 잘못하면은 노만석이랑 함께 갈 것 같으니까 잽싸게 밑에 부하들,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가 한 30여 명 되는데 불러 모아가지고서 항소 포기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하고 설명을 했어요. 자기는 책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니 원래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는 장관이고 검사를 지휘할 수 있지 않냐. 검찰청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냐. 다만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고 그래서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의견을 제시한 거야. 수사지휘권을 거론하면서 협박할 때는 언제고. 행사를 안 한 건 사실이니까 행사 안 했잖아. 의견을 제시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나하고 정성호 장관 몰아세우지 마. 그래서 제가 경향신문부터 쭉 흐름을 보면 우상호의 발언에 이 이진수의 발언을 보면 노만석이로 꼬리 자르기를 하자. 뭐 이렇게 이 종북 주사파들 사이에서 이재명 것들 사이에서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제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노만석이만 이제 곰바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후회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주면 검찰총장으로 승진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나더러 혼자 뒤집어 쓰려는 거네. 아, 항소포기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내가 몰랐어. 아유, 왜 그때 가서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는지 좀 후회가 돼. 이런 잡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간 시달렸더니 너무 힘들어 하고 하루 휴가를 냈어요. 오늘 검찰청에 나와서 뭐 사표 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데 이 법무부는 지것들이 나서서 노만석이를 막 꼬리 자르기를 하면은 노만석이가 어디로 튈지 또 모르잖아요. 이자가 이미 입을 벌려 갖고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쏟아낸 상태거든요. 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법무부가 노만석 사퇴 할 필요 없어요. 정성호의 정책보좌관 하는 조상호라는 자. 이자도 이재명 변호인 출신입니다. 이자가 뭐라고 그랬냐. 지금은 노만석 대행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시기야. 총장 대행 중심으로 검찰이 뭉쳐야 돼. 노만석에 대한 마지막 립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쯤 뭐 사표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눈치도 없이 미련하게 하루 이틀 더 있으면은 더 비루하고 비참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노만석 사태는 이 항소 포기 외압 사건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 점입니다. 네, 정론 1침 첫 번째 꼭지는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체포됐습니다. 내란 특검에 체포된 황교안 대표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네에 미친 개가 날뛰면 막아야 한다. 저는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 제가 싸우는 상대는 특검이 아니다. 검찰도 아니다.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다. 내가 특검의 수사를 거부해 온 이유는 반민주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이 오라고 하는데 제가 제 발로 걸어가 조사를 받을 수는 없지 않은가. 불법인데 어떻게 내 발로 특검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저더러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주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는 것인가.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하는 것이 내란인데 현직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세계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내란한 곳은 없다. 부정선거의 원흉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이 폭동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서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게 전부다. 이게 내란인가.
내란을 더 씌워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바로 내란이다. 내란 특검은 내란 선동 혐의로 황교안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123 계엄이 선포된 직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것이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근거입니다. 이 글에서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 이런 내용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인데 이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친 개와 같은 이재명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다 보면 부상자도 생기지 않을 수 없고 때로는 쓰러지는 분들도 생기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은 더 가열차게 전개될 겁니다. 잠시 후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장외 투쟁에서 장동혁 대표는 연설 말미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손현보다. 우리가 서부지법 청년들이다. 노만서위가 어제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밤에 기자들한테 소회를 밝혔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는데 지금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좀 다르다. 윤석열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이재명 정권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검찰이 저쪽에서 이재명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쪽 이재명 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 검찰은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냐. 참 많이 부대꼈다. 이렇게 소회를 표현했습니다. 70년 검찰 사상 가장 찌질하고 창피한 검찰총장 대행이라고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자도 집단에는 좀 부대꼈던 모양입니다. 자, 노만석이 사태로 이재명 정북 주사파들은 이제 꼬리 자르기가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노만석이가 자기 변명 차원에서 쏟아냈던 여러 가지 말들이 이재명이와 정성호를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이 될 겁니다. 정성호는 기자들이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다고 정성호가 얘기했거든요. 신중히 검토하라고 한 게 외압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그게 무슨 외압이냐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지. 근데 이런 거 가지고서 사퇴를 하냐. 그 노만석이를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예. 죽어 널브러진 노만석이를 한 번 더 밟아버리네요. 그런데 이 정성호가 6년 전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입니다. 국회의원 하고 있을 때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 지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을 했더라도 수사팀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180도 말이 달라지냐. 법조계의 반응들입니다. 이게 2013년 때부터인데 그러면 이제 10년 전이죠.
8년 전입니다. 12년 전이네요. 예. 이게 언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검사로 있을 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국정감사에서 그런 발언하고 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정성호는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지시했겠냐. 그렇지만 상당한 외압을 수사검사가 느꼈다면 그게 외압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법조인은 정성호의 과거 발언을 기준으로 봐도 이번 항소 포기 사태 때 신중히 검토하라고 한 정성호의 발언은 수사팀에게는 충분히 외압이 될 수 있다. 또 정성호도 이자가 말을 많이 쏟아내는 바람에 지발등 지가 찍어버렸습니다. 이자가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이가 검찰이 되건 안 되건 자꾸 항소를 한다 하면서 검찰의 항소 관행을 지적하자 정성호가 뭐라 그랬냐면 매일 검찰국의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구두 지시를 하고 있다 이랬어요. 개개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지시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장관은 일반적인 그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거지 개개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꼭 해야 될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정성호의 발언은 매일 검찰국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구두 지시를 하고 있다. 이랬거든요. 지가 불법을 매일 저지르고 있다라고 실토한 겁니다. 또 법조계에서는 2001년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승남이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무슨 뇌물 사건이 있었는데 그 뇌물 사건을 수사하는 울산지검장한테 야, 저 수사가 오픈되지 않게 하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는 게 좋겠어. 야, 그저 안 될 사건이면 그냥 내사 종결하지. 라고 지시를 했다가 직권남용 유죄가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성호가 그거 신중히 하지 해서 결과적으로 항소 포기 사태가 만들어졌다면 20년 전에 신승남이가 했던 짓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법조계의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노만석이 끊어내면 끝날 줄 알았던 이 항소 포기 사태가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점점 불이 붙어가는 거가 보이잖아요. 좌파들 눈에도. 그러자 정성호의 그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이재명 변호사 출신의 보좌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자가 아니 설사 수사지휘로 비춰지더라도 뭐가 문제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지.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은 노만석한테 직접 전화한 적이 없다. 장관의 참모인 정성호 장관의 참모인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이한테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장관의 뜻을 전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자도 말이 너무 많아 보면. 또 지발등 지가 찍어. 보세요.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놓고 이진수 시켜서 한 거는 당연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접 전화하면은 범죄가 되는데 누구 시켜서 전화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성호가 이진수 시켜서 했네. 이 조상호라는 조상호라는 정책보좌관의 얘기를 보면 정성호가 이진수 시켜서 노만석이한테 뜻을 전한 거네.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장영수 고대 법대 교수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다. 경찰청법의 취지는 장관이 수사 일반에 대해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구체적 사건 지휘하라는 게 아니다.
또 이 자가 이제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이 조상호라는 자가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어요. 이 자가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거든요. 그러면 검찰 사무 전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자가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이라면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이해 충돌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이까지 호출됐습니다. 문재인이가 2011년에 뭐 검찰개혁 어쩌고 저쩌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 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관의 수사 지휘는 늘 있었다. 문제는 밀실에서 비공개로 주물럭거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2005년에요. 강정구라는 좌파 교수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당시에 이 수사 책임자가 황교안 검사였습니다. 이걸 구속 기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당시 법무부 장관인 천정배가 최초로 검찰 역사상 최초로 서면으로 공개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서면으로 수사지휘권을 검찰총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 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권 발동을 하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전범을 천정배가 남긴 거죠. 그런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렇게 서면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지 않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주물럭거렸다. 그건 문재인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이 전형적으로 그거죠. 정성호가 이진수 통해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주물럭거려서 노만석이한테 압력을 줘갖고서 항소 포기를 시켰으니까. 대검의 한 간부는 장관한테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사건의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부여한 이유는 특정 사건을 지휘할 때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해서 지시를 내리고 서면으로 그 근거와 흔적을 남기라는 의미다. 그런데 서면 없이 구두로 밑에 참모인 이진수 통해서 지휘했다? 그래서 그게 수사 지휘가 아니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법무부 스스로 수사 지휘한 게 아니라 압력 가했다고 실토하는 것 아니냐. 이게 비공개로 밀실에서 주물럭거리는 관행이 오랫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천정배의 2005년 서면을 통한 공개적인 수사 지휘가 특별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2018년에 그러니까 문재인 때입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가 이렇게 아예 권고안을 공개적으로 도출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흔적을 남겨야 한다.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 검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직 검사장은 법무부의 이번 항소 포기 압박은 수사지휘권 발동 없이 차관이 총장 대행에게 전화로 지침을 하달했고 총장 대행 노만석은 그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뿌리부터 뒤흔든 문제다. 항소를 막은 최초의 지시자가 누구고 왜 항소를 막았는지 명확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노만석이는 이제 와서 뭐 마음이 홀가분 하네 어쩌냐 하면서 뭐 이런저런 소리들을 해대고 있지만 이 부당한 압력에 바로 대가리 쳐받고 굴복한 가장 비루한 검사로 계속 기억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것들이 수사지휘 안 했다고 서둘러서 발뺌하고 있는데 이진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서면으로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지 않고 이진수를 통해서 전화시켜 가지고서 압박을 가한 것은 수사지휘가 아니라 압력이다. 불법적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정성호, 이진수 그리고 조상호 보좌관이 그대로 지금 실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과연 이 사건의 출발이 정성호였겠느냐. 정성호가 무슨 이유로 대장동 항소 포기를 지일처럼 했겠냐.
이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이기 때문에 정성호가 직접 나선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과 관련된 정성호의 뒤에 있는 진짜 배후, 이것을 밝혀낼 때까지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은 계속돼야 된다. 네, 정론일침입니다. 인민위원회냐, 나경원의 외침입니다. 인민위원회냐. 그 이른바 TF라고 하는 게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 약 75만 명을 대상으로 업무용 PC, 내부 문서, 메신저 기록, 휴대전화 제출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자발적 제출이라고 얘기는 하죠, 이것들이. 그러나 나 자발적 제출 안 하겠어요 라고 거부할 시에는 대기 발령시키거나 수사 의뢰 가능성이 거론되고도 있습니다. 결국 강제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 각 부처는 사실상 손을 놓은 채 이 세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핵심이 되는 게 휴대전화 제출 방식, 자료 보관 폐기 절차. 근데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75만 공무원들이 일시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 김민석이가 합참 내란 TF에는 민간인도 넣어라. 합참이 에도 TF를 구성하겠다는데 여기에 합참에 있는 군인들만 하면은 지그들끼리 다 감싸고 돌 테니까 감시할 수 있는 외부인도 넣어라. 문재인 때 적폐청산 TF 각 부처마다 구성하면서 전부 외부인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때를 그대로 지금 본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75만 명의 공무원들이 조사 대상이 돼버렸어요. 아니 뭐 밑에서 일하는 우리까지 왜들 이래.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목된 기재부, 행안부, 검찰, 경찰, 소방청 등 12개 기관 중심으로는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내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 제2의 적폐청산이다. 물갈이 표적 대상이 될 것 같다.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번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계엄 직후도 아니고 지금 뭘 조사하겠다는 게 너무 갑작스럽다. 도대체 몇몇 군인들 빼고 공무원들이 계엄을 어떻게 알았겠냐. 무슨 계엄 전에 가담 행위가 가능했겠냐. 소방청 관계자. 아니 우리는 전화 한 번 받은 것밖에 없다. 그것도 장관이 전화를 해온 건데 그걸 하지 말라고 우리가 사전에 어떻게 얘기하냐. 그걸 조사를 한다. 정말 답답하다. 이게 저 좌파들 내에서도 야 이거 좀 지나친 거 아니야? 과하다. 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제 국회에서는 윤호중이 행안부 장관이 이 TF에서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거 당사자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한다. 휴대전화와 관련해서는. 또 정부기관이 감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수사가 아니라 감사인데 감사에는 포렌식 권한이 없다. 이렇게 부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본인이 동의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인 동의를 강압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6.25 때 인민위원회가 떠오른다고 직격했습니다. 페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까지 탈탈 턴다. 업무용 PC, 카톡, 디지털 자료까지 모두 검증한다. 본인 동의라고 하지만 비협조 시 대기 발령시키고 직위 해제하고 수사 의뢰가 뒤따를 수 있다면 이게 강제가 아니고 뭐냐. 6.25 당시 인민위원회 완장차고 바로 이웃을 반동으로 몰아서 숙청하던 장면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과거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이재명이가 과거 뭐라고 그랬냐. 사고 치면 전화기 뺏기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 압수수색 할 때 비밀번호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 정작 본인은 전화기도 안 내던 자가 이제 75만 명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려고 한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노만석은 꼬리에 불과하죠. 이제 뭐 세상이 다 알게 됐습니다. 꼬리가 잘리고 나니까 뭐 뒤가 허한지 자꾸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해대는데 뭐 그게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노만석이는 꼬리에 불과하고 이미 잘려버렸으니까 너무 노만석에 대해서 노만석이가 뭐라고 얘기하든 웃기는 소리 마라고까지 할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만석의 발언 중에 이진놈 수를 거쳐서 정성호로 가고 그 정성호를 거쳐서 이재명 것들로 직접 가는 이 통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노만석이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해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했다, 직관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대장동만 아니라 이재명이 관련된 사건은 전부 다 그야말로 바늘 하나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노만석이한테 압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정성호가 직관,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직관을 하지 말라고 장관 취임 1호 지시를 했는데 노만석이가 그걸 어겼다 이러면서 질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검찰청장이 그래 법무부로부터 질책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성호는 검사 신분 보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징계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자도 어쩌다가 이재명의 개가 돼가지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지가 공격 안 하면 지가 잘릴 것 같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검사 징계법이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 일반 공무원은 6개 단계 마지막 파면이 있는데 검사는 5개 단계 마지막 파면이 없다. 이런 차이점을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검사 파면 요건이 매우 엄격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검사들한테 항명이나 하는 검사들한테 신분 보장이 필요하냐? 장관의 임무는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외풍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오히려 검사들을 두드려 잡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게 파면을 제한하는 제도를 뒀는데 집단 행동을 하는 행태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 그래, 정성호 네 말대로 정치 중립을 위해서 검사 파면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그걸 검사들이 보여줬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검사 출신입니다. 검찰이 지난 6일에 이어서 7일 연속적으로 항소 의견을 올렸는데 거기에 신중히 판단해, 신중히 판단해, 신중히 판단해.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정성호를 앉혀놓고 직접 따졌어요. 그러자 정성호가 자백을 합니다. 아니 뭐 물론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정치에서 동기가 선의가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정성호가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는 우리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노만석이하고 검사들이 하지 말라고 지시받았다고 느끼고 실제로 그래서 항소 포기를 했다면 그 결과에 책임지는 거가 공직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성호가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렇게 지시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자백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서 이자가 저는 뭐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장관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진 권한과 책임에서 판단하기를 바랐습니다. 조폭이 행동대장한테 난 제가 정말 꼴보기 싫어. 알아서들 잘해. 해놓고 나서 그 행동대장이 죽였어요. 그 조폭대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그냥 의견만 개진했을 뿐이고 그가 칼을 들고서 찌른 거는 그 사람의 판단이야. 그러면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정성호가 참 웃기는 자네요.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공무원법 개정을 발의를 한 자예요. 하여튼 좌파 것들 하는 짓을 보면 네, 서민이가 아주 빠르네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서초 경찰청에 고발을 했거든요. 서울경찰청에. 그러자 이 서울경찰청이 이 검사들이 있는 데가 서초동이니까 서초구에 있는 서초경찰서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서민이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자가 6명입니다. 하나가 노만석, 하나가 대검의 반부패 부장하는 박철우, 그다음에 정성호, 이진수 법무차관, 김현지 실장,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 6명입니다. 서민이는 고발장에서 노만석이가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직후 내부적으로 항소 필요 의견이 만장일치로 모였음에도 대검 승인 단계에서 사실상 항소를 막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 해도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직원들의 권리와 업무를 방해했다. 노만석이가 뭐라고 떠들어대든 노만석이가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면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또 주진우가 항소 포기 배경으로 김현지와 봉욱을 지목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번 결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김현지와 봉욱도 수사해달라. 이렇게 해서 6명을 고발했습니다. 노만석이는 온몸으로 검찰을 지켜보려고 쌩 난리를 친 4개월이었다. 이렇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아니 왜 나만 잘려야 돼? 아니 저것들이 내가 이렇게 알아서 잘해주면 뭔가 줄 줄 알았는데 고작 꼴이었어 내가? 아마 시간이 갈수록 그런 후회와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떠들어대는 거죠. 자꾸. 정말 온몸으로 검찰을 지켜보려고 쌩 난리를 친 4개월이었다. 힘든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별일 없었을 텐데, 무난했을 텐데 방향이 달랐다 이 말이죠.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만석이 이 찌질한 자지만 70년 검찰 역사에 이런 쫄짱부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자가 계속 입을 열고 얘기하는 게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자, 현직 검사장 박영진 연구위원입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쫓겨서 한직에 가 있네요. 네, 검사장입니다. 예, 박영진 검사장이 이렇게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노만석 사태가 끝이 아니다. 이 사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공소 유지 기능 수행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 참모인 법무장관이 대통령 공범들의 재판을 종결시키는 데 개입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노만석이 하나로 봉합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이해충돌이 명백한 사건에서 정권과 법무부의 개입을 방지하고 검찰이 외압에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항소 포기 과정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진수도 박철우도 다 비겁하게 노만석이 그림자 아래 숨지 말고 책임을 다해라.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정성호는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서 앞으로 손을 떼고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유지 상황과 계획과 판결 선고 내용과 그에 대한 검찰의 검토 의견과 상소 여부와 그 이유 등을 일일이 보고받고 공식 지휘건 의견 전달이건 협의건 하는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자신 또는 자신의 상관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의 지휘 감독권을 활용하는 것이다. 명백한 이해 충돌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자, 정론 1심이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팩트시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론일침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정관이가 이 관세협상의 실무 책임자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자가 어제 기자들 앞에서 뭐라 그랬냐. 한미 무역협상 팩트시트에 여기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지가 협상 실무자잖아. 협상 실무 책임자가 팩트시트 발표를 하고 설명하는 자리에서 여기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럼 당장 사표내야지 이거사. 협상 실패에 책임지고.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 전부 불공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는 유리하고 어느 나라에는 불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에 유리하고 한국에 불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리한 내용으로 협상을 해놓고 나서도 뻔뻔하게 여기 공정한 게 어디 있냐 이러고 있어요? 책임지고 사표를 내야지. 쪽팔려서 어디 낯짝을 들고 다니냐고. 이자가 구체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을 딱딱 집어서 얘기까지 했어요. 아니 일본이 합의를 해놓는 바람에 5대5 이거를 이익 배분 5대5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은 한 푼도 안 내는데 우리가 투자하는데 이익은 5대5로 나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랬어요. 그럼 누가 했냐고 그거를 그 협상을. 나 이거 돌겠네 정말. 아니 이것들이 이래놓고서 반미를 또 조장하나? 그런가 하면 어제 한미 SCM 공동발표도 있었는데 여기에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대목이 빠져버렸어요. 현 수준이 중요합니다. 현 수준. 지금 28,000명 정도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 28,000명을 유지해라고 하는 게 현 수준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줄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영내 위협의 대비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거든요. 영내는 동북아시아 태평양을 영내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도 들어가고 대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영내에 위협이 생겼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현 수준이라는 표현이 빠지는 대신에 주한미군을 딴 데 옮길 수도 있다는 뜻의 영내 위협 대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안보가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된 원론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외환이 엄청 지금 불안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외환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에는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데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 어느 특정 연도에 연간 200억 달러 초과하는 액수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연간 200억 달러씩 10년간을 주기로 했는데 이것 자체가 외환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준다 그러면 진짜 외환이 무너지니까 그건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200억 달러 자체가 외환에 부담을 준다는 거거든요.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이거를 넘었으면은 한국이 못 버티니까 그 이상은 안 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억 달러를 매년 미국에다 주는데 이걸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외환 시장이 불안정성이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이걸 어떻게 조달할지 야 관련해서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대.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 이거 완전 미국이 립서비스 한번 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2천억 달러의 우리나라 외환,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이 미국으로 가게 돼 있는 사실은 확정이 돼 버렸어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 우리 원화 가치에 압력으로 작용해서 외환에 부담을 주고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발표된
팩트시트를 보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심 사안들이 모두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들은 불확실성과 의문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무능한 이재명 것들이 혼자서 쪼물락쪼물락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회와 본격적으로 소통하자. 우리가 도와줄 건 도와줄게. 우리나라가 오는 2030년까지 이게 팩트시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30년까지 앞으로 5년간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했어요. 추가로. 이건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하는 것과 별도입니다. 250억 달러 군사무기를 2030년까지 구매하고 특히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게 진짜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외환 부담이 이거 두 개만 합쳐도 거의 600억 달러 가까이가 추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농산물 시장 절대 없다 그랬죠. 웃기는 소리입니다. 미국산 원해작물 전용 검역 데스크 설치라는 한 팩트시트 조항이 있어요. 이건 뭐냐? 사과, 체리, 포도 이런 미국산 과일의 대규모 수입 확대에 문이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농산물 개방론이 없었다고 계속 강변해 왔는데 이거 거짓이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팩트시트를 통해서 드러났다. 원예작물은 농산물 아니야? 쌀하고 소고기만 농산물이야? 또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서 팩트시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하겠다. 근데 이게 뭔지는 기준이 없어요. 뭔지는 없어. 그냥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야. 그럼 누가 판단해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판단할까요? 이 관세입니다. 관세. 관세는 누가 매깁니까? 미국이 매겨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정도면 한국에 불리하지 않아 라고 판단해서 결정하면 땡이야. 송원석이가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협상 시작되는 거다. 국익을 지키기 위한 더욱 치밀한 후속 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사1원이었습니다. 네, 정론 일침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백지 시트다. 트럼프를 위한 백지 시트다. 백기 항복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한번 한미양국이 어제 발표한 관세 투자 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이 부담할 항목은 수치와 기한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안 지키면 우리가 약속 위반하는 거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핵 추진 잠수함 한국 내에서 건조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아주 높잖아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해야 된다는 여론도 아주 높잖아요. 이런 미국이 이건 제공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문서에서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또 교과서적인 원론적 언급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의 자체가 비대칭적이다. 이거 김정관이라는 자, 실무협상 책임자 중에 하나인 김정관이라는 자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공정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자는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하는 걸까요? 안보 분야의 핵심이 한국의 국방비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GDP 대비 3.5% 수준까지 가능한 조속히 상향 조정한다라고 딱 써놨어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야. 또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구매를 하겠다고 또 확정해버렸어요. 또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33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한다라고 또 딱 못을 박았어요. 이건 우리가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의무들이에요.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꼭 해야 되는 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만 명시됐어요. 이거는 이미 트럼프가 지난번에 이재명이 만나고 갈 때 선물채로 하나 툭 던졌잖아요. 승인해 줄게. 그 승인 그대로 다시 그 표현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내에서 건조할지 언제 건조할지 핵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필리조선소에서 해야 된다고 트럼프는 생각할지 모르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여부, 조정 범위, 군사형 핵물질 사용에 따른 미국 내 절차, 미국이 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의회 절차까지 다 밟아야 되거든요. 핵연료 조달 방식, 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럼 이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또 미국한테 우리가 얼마를 또 갖다 바쳐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살라미 전술은 김정은이만 쓰는 줄 알았더니 미국이 이걸 제대로 지금 구사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첩첩산중,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걸 그래 합의라고 갖고 나와. 위성락이는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했다고 하는데 협의한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너네 입장이 그랬다는 건 알겠어.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 그랬으면 한국 내 건조라고 팩트시트에 들어가야지. 팩트시트에는 그 말이 없잖아. 팩트시트에 그렇게 강조했던 한국 내 건조가 빠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어서 빠진 거지 너네가 깜빡하고 빠뜨린 건 아니잖아. 한 안보 영역에서 일했던 한 관료 출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익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제공하는 건 매우 구체적이다. 반면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는 거는 여전히 모호하다. 미국 무기 250억 달러 구매, 1,500억 달러 조선 투자, 연간 200억 달러 투자, 2,000억 달러 총액 투자. 한국이 제공하는 항목은 숫자와 방식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냐. 반면에 미국이 제공해야 할 핵심 사안, 원자력 협정 개정, 이건 이제 논의를 시작한다는 수준이다. 핵추진 잠수함, 필리조선소인지 한국인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들은 원론적 합의 수준에 멈춰 있다. 이걸 합의라고 갖고 오냐. 또 주한미군에 대한 330억 달러 지원 항목,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10억 달러가 조금 넘는 방위비 분담금에 도로, 전기, 수도요금 등 직간접 비용까지 포함해갖고 10년을 환산하면 330억 달러쯤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이게 아니 도로, 전기, 수도요금이 이거 뭐 몇억 달러씩 될 겁니까? 이게 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의 2배 내지 3배 정도를 지금 지불하겠다는 뜻으로 이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직 이제 합참에서 근무했던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연간 방위비 분담금이 10억 달러인데 2035년까지 지금보다 3배 정도 더 낸다는 의미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게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다. 자, 경제 통상 분야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투자 규모가 3,500억 달러라고 한 것은 아주 명확하게 적시가 됐어요, 이번에. 그런데 위험 부담 이 구조는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이 제시한 항목들은 금액, 기한, 방식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된 반면에 미국이 제공해야 할 핵심 이익은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후속 협상을 또 언제까지 지지부진하게 미국한테 끌려다니면서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라서 장경태 대표가 이건 트럼프를 위한 백지 시트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팩트 시트가 아니라 알맹이 없는 백지 시트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 미일 투자 공동 팩트 시트와 비교해도
이번 협상이 매우 잘못됐다.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려 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다.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였다. 자, 한번 보자. 일단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 3,500억 달러 중에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부담하고 연 200억 달러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외환 보유 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또 투자는 했는데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한마디도 없다. 핵추진 잠수함,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냐. 국내 건조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 핵연료 협상, 핵잠 건조 위치, 핵잠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세부 여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 또 농식품 무역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이게 지금 팩트시트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에 미국산 농축산물을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줬다. 또 반도체, 불리하지 않은 대가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문장만 명시되어 있고 관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이익은 전혀 확보되지 못한 채 빈칸으로 남겨졌다. 그런가 하면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이전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WTO 전자상거래 관세 면제 연구화를 지지한 것은 결과적으로 망 사용량 부과, 망 사용료 부과,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플랫폼 규제 등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국가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고스란히 내줘야 할 신세가 된 것이다. 또 한 가지,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율 인하 15%를 한다고 했는데 시점이 일본과 EU는 8월로 소급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11월 1일자로 최종 합의됐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으로, 이 글자 하나만으로 우리 자동차 업체는 8천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 결국 이 이재명의 팩트시트는 한국이 뭘 내주고 뭘 지키고 뭘 얻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백지 시트다. 그런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고 국민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를 철저히 국익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